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정민주라고 합니다. 아직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남편과의 결혼식에서 꽃장식으로 가득했던 예식장, 들떠있던 하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눈물을 흘리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어요. 그 순간 알았죠. 제가 정말 좋은 시댁에 시집왔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맏며느리예요. 결혼 전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실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남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친정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동생이 셋이 있어요. 막내 아가씨, 그 위로 시동생 둘이 있어요. 시동생들은 이제 모두 결혼해서 제게는 동서가 2명이나 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제 동서들은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식사만 하고 급하게 가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니 시어머니가 제게는 더없이 소중했던 거죠. 그래서 때마다 영양제도 챙겨드리고 생신이면 꼭 케이크와 함께 선물도 준비하곤 했어요. 결혼 초에는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 죄책감이 들어 괴로웠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눈치를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아이는 때가 되면 생기는 거라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렇게 3년이 지나고 힘들게 임신에 성공해서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 우진이를 낳았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진이를 안아주시며 이제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다며 기뻐하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계셔서 저는 행복했어요. 11월 중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여수에 계시는데 올해도 김장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니, 가고 싶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짧게 다녀올 수밖에 없다고 했고 우진이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여수에는 저 혼자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먼저 내려가 김장 준비부터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혼자 고생하실 어머님이 걱정되었죠. 그렇게 저는 김장 이틀 전에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내어주셨어요. 저도 서울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떡과 디저트를 사왔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진이가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는지 물으셨고 저는 우진이가 발표회에서 동화책을 읽었는데 선생님이 제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준비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동서들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이가 아프다며 모두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분명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김장 전날 배추를 절여놓고 양념을 만들고 있는데 첫째 동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희가 가족여행 와 있어서요. 형님은 여수에 가신 거 맞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쩔 수 없지. 알겠어. 네, 죄송해요. 대신 수고비 보낼 테니까 형님 혼자 독박 쓰세요. 하하.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왠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수고비라니. 전화를 끊고 나니 둘째 동서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집 리모델링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며
역시 수고비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두 동서 모두 똑같이 말하는 것을 보니 서로 짜고 한 것 같았어요. 김장하는 날짜는 한 달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여행이니 리모델링이니 핑계를 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동서들이 못 온다는 얘기를 전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은 표정으로 바뀌며 괜찮다고 우리끼리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 화가 나지 않으시냐고 물었어요. 동서들이 매번 핑계를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얄미워 죽겠다고 그러면서 김치는 잘만 받아먹는다고 답답한 마음에 말했죠. 시어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그런 일로 화를 낼 필요가 없다며 저도 여행도 다니고 하라면서 힘들게 매번 고생을 사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안 오면 어머니가 혼자 다 하실 게 뻔한데 어떻게 그러냐고 나이 드셨는데 건강도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효심 깊다고 칭찬하시면서 막내도 내일 온다고 했으니 셋이서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막내 아가씨가 도와준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막내 아가씨는 아직 미혼이지만 항상 저를 언니처럼 잘 따르고 존중해 주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잘 챙겨줘서 고맙다며 엄마 생각하는 건 언니밖에 없고 둘째랑 셋째들은 정말 개념이 없다고 종종 말했어요. 다음 날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저, 아가씨 셋이서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갔어요. 힘들었지만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니 즐거웠습니다. 시어머니 김치 양념 비율이 정말 좋다고 칭찬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워낙 솜씨가 좋아서 금방 배웠다며 오히려 제 김치가 더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가씨도 저희 둘 사이를 보면서 부럽다며 누가 진짜 엄마 딸인지 모르겠다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김장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손은 얼얼하고 허리는 아팠지만 정성껏 담근 김치를 보니 보람찼어요. 그날 저녁 집에 있는 남편과 우진이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우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우진이와도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우진이는 유치원에서 바른 어린이 상을 받았다며 자랑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내일 집에 갈 거라고 약속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수육이랑 김장김치를 해서 먹자고 하셨어요. 수육에 갓 담근 김치를 곁들여 먹으니 정말 꿀맛이었어요. 막걸리 한 잔까지 곁들이니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큰애야, 잠깐 앉아볼래? 시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해 보여서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얼른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김장하느라 고생했잖아. 수고비야. 순간 동서들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도 저 놀리시는 거예요?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진이도 크고 너희 집이 좀 좁잖아. 집 좀 넓혀서 이사하라고. 그리고 혼자 그렇게 고생만 하지 말고 너도 좀 놀러 다니고 해. 사실 저희 부부는 18평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작해서 아직 넓은 집으로 옮기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병원 가시는 날에 저희 집에 들르셨는데 항상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어머님, 이 돈을 어떻게 모으셨을지 아는데 저는 못 받아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아들이랑 손주한테 주는 거야. 우진이 생각해서라도 받아. 옆에 있던 아가씨도 거들었어요. 언니, 엄마가 줄 때 받아요. 언니가 그만큼 엄마한테 잘하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김치를 잔뜩 실어서 서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우진이는 제가 가져온 김치를 보고 좋아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건네자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을 생각해서 주신 거라고 설명하니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시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첫째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막내 시누이가 동서들이 얄미워서 일부러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님께 돈 받으셨다면서요? 당황스러웠지만 숨길 일은 아니었기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어머님이 우진이 생각해서 주셨어. 왜 형님만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저희도 어머님 며느리인데 이렇게 차별하시면 어떡해요? 전화기 너머로 화가 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조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날이 서 있는 시기심이었습니다. 둘째 동서도 비슷한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형님한테만 5천만 원을 주셨다면서요? 저희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형님은 대학도 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데. 저는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받으려면 제가 받는 게 맞죠. 예전부터 항상 은근히 학벌 얘기를 꺼내며 저를 낮춰보더니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하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서, 그건 어머님 마음이지. 나는 그저 감사히 받았을 뿐이야. 아니, 형님이 어머님께 잘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은 항상 시어머니 앞에서만 착한 척 하시잖아요. 우리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참다 못해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동서, 내가 어머님께 뭘 바라고 한 일이 있어? 동서들이 어머님께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명절에도 얼굴 비추기 힘들고 어머님 아프실 때도 늘 핑계대고 김장에도 안 오면서 저희가 못한 건 또 뭐가 있다고요? 저희는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그런 거예요. 형님처럼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저를 전업주부라고 깎아내리는 말투에 가슴이 아팠어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서들은 제게만 전화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도 전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큰며느리한테만 그 돈을 주냐고 자기들도 같은 며느리인데 차별하냐면서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동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희가 어떻게 큰애랑 같은 며느리니?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든데 김장은 매년 빠지고 그러면서 김치는 잘만 받아먹더라. 너희는 학벌이 좋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부모 공경할 줄은 모르는구나. 그 말을 들은 시동생들이 각자 아내들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특히 둘째 시동생은 동서에게 크게 뭐라고 했다고 해요. 엄마 챙기는 건 큰형수밖에 없는데 양심이나 챙기라고요. 너는 엄마가 아프실 때도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왜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요. 그 말에 둘째 동서는 당황했다고 해요. 그래도 곧바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여우 같은 형님이 어머님을 살살 꼬신 거라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그것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동서들은 이제 명절에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어머님 생신에도 비싼 선물을 사오지만 여전히 저를 향한 눈빛은 차갑기만 해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뒤에서는 저를 질투하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동서들이 생신 모임에 참석했어요. 평소라면 일이 바빠서 아이가 아파서 하는 핑계를 대고 안 왔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를 볼 때면 경계하고 무시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케이크를 자르시는 동안 첫째 동서가 큰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명품 가방이라며 생신 축하한다고 했죠. 너무 과한 선물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받으셨어요.
둘째 동서도 뒤질세라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수제 케이크와 손뜨개 목도리가 초라해 보일 정도였죠. 모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두 동서가 주방으로 왔어요. 제가 없는 줄 알고 이야기하던 중이었나 봐요. 첫째 동서는 둘째 동서에게 이제 그래도 우리도 어머님께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제가 5천만 원 받은 것을 보니 그들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둘째 동서도 어머님이 꽤 재산이 있으신 것 같으니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자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를 뒤에서 험담하고 시어머니께는 돈 때문에 잘 보이려 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 후로도 동서들은 시어머니께 전화도 자주 하고 가끔 선물도 보내고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셔야 할 때는 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어지럽다며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항상 바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동서들에게 연락하면 항상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거나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주로 저희 집에 머무르셨는데 동서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나 가족 모임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만 나타나 효도하는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죠.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감기가 심해 제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일주일 내내 고생했어요. 그때도 동서들은 전화 한 통 없었고 시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신 후에야 많이 좋아지셨냐며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24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우진이에게 별도의 방도 생겼고 거실도 넓어져서 시어머니께서 오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십니다. 돈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동서들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부드러워졌을지 몰라도 속마음까지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동서들은 비싼 선물을 들고 시어머니 댁에 왔어요. 처음으로 명절 음식 준비도 도와주겠다며 앞장섰죠. 하지만 정작 일하는 내내 투덜거리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음식 준비가 끝나고 저를 따로 부른 첫째 동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우리도 이제 어머님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여전히 형님만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좀 잘해달라고 어머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둘째 동서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솔직히 우리도 이제 어머님 돈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집 넓히고 싶고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결국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여전히 동서들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욕심만 있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건 어머님 마음이라고 제가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명절이 끝나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내 동서들 요즘 갑자기 나한테 잘하더라. 그래도 진심은 아닌 것 같아. 돈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동서들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그들이 여전히 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지금까지도 동서들은 시어머니께 여러 핑계를 대며 집안일을 피하면서도 큰 행사나 모임에는 꼭 얼굴을 비춰 효도하는 며느리 이미지를 유지하려 해요. 저를 향한 그들의 시기와 질투는 여전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없으니까요. 결국 인생은 진심과 정성이 통하는 것 같아요. 동서들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재산을 바라보며 겉으로만 효도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속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도요. 요즘은 동서들이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만나면 제게 웃으며 인사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친정 어머니보다 더 따뜻한 시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진심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